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 아텐 스타디에서 세 번째 강의를 연속적으로 지금 하게 되는데 같이 세 번째 보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두 번쯤 들으시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오늘 세 번째 그 강의로 마셀 프루스트를 가지고 좀 길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8회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 짜다 보니까 뭐 8회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2회 정도는 내가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0회로 좀 정해졌고요. 근데 10회로 정해놨는데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조금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강의 이제 기획할 때는 제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셀 프루스트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기억의 대하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 기억의 이 대하 소설 자체를 가지고 그 안에서 뭐 아주 다양한 그런 이제 테마들이 나오는데 그 테마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를 이렇게 아주 목적으로 좀 하고, 그 두 번째는 그것과 동떨어져서 기억의 문제, 뭐 아니면 사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물론 거기에 뭐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서 정치의 문제, 또 살롱을 통해가지고 말토 베냐민이 제일 주목했던 바, 이제 잃어버린 그 시간을 찾아서의 어떤 사회 비판적 그 측면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의 그 미학서로도 이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셀 프루스트가 뭐라 그럴까요? 특히 이제 회화 부분, 뭐 특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화 부분을 제일 많이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이게 부드러지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제 그 음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뭐 작품 자체는 글쓰기 문제, 그러니까 문학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야기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그 회화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음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 취향성의 문제에 따라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빼어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프루스트의 그 예술론들이 이 책의 굉장히 큰 부분들을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두 번째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좀 관심이 제일 사실 좀 많은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루스트의 아주 훌륭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프루스트를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루스트의 그런 독서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영역들을 이제 전개했던 그런 엿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커티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철학적 배경은 갖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문예학자예요. 그래서 프루스트 전공자로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베냐민이 무엇보다 이제 프루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영역 중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문제가 베냐민의 어떤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사실 모든 기억술의 문제가 베냐민의 모든 그런 철학 세계를 다루고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말토 베냐민은 기억 전문가다. 그래서 뭐 파사주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과거화되어 버린 파사주를 이제 기억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말토 베냐민이 기억의 문제를 새롭게 이제 접근하게 된 그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말씀 마셀 프루스트의 두 번째 권인 그런 꽃피는 아가씨들의 그늘 아래서라고 하는 알베르트를 만나고 질베르트를 만나고 이제 그러한 그 과정에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번역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독일어 번으로는 있는데 바로 그게 기화가 되어가지고 베냐민이 기억의 문제라고 하는 것, 물론 역사 철학적인 측면에서 기억의 문제를 프루스트하고 말하자면 생산적 그런 비판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억의 망각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사실은 베냐민은 다루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과연 기억에 관한 책이냐 아니면 이게 망각에 관한 책이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망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물론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각을 했으니까 기억을 하는 건데 바로 그런 문제지만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그런 생산성을 받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이제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 거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억을 얘기하기 전에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말하자면 무의지적 기억과 의지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지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망각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 무의지적 기억의 전제 조건은 망각이 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프루스트의 기억이 무의지적 기억이다. 메모와 인볼런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이 망각이라는 문제가 이미 전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접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얘기들을 안 했어요. 프루스트 연구사에서. 그래서 그 점에서 발터 베냐민이 상당히 독특한 이제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롤랑 바르트도 훌륭한 그런 프루스트의 이제 독자였고 특히 이제 에크리뛰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프루스트의 작품을 끝날 수 없는 텍스트로 이제 보려고 했었던 그래서 사실은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작품은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죽기 직전에 여기서는 프랑스와즈로 나오지만 사실은 셀레스트라고 하는 하녀가 있었는데 그 셀레스트한테 드디어 내가 이제 마지막 punk트를 찍었다. 예, 끝을 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글쓰기에 굉장히 급해져서 앞에서 보았던 그런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섬세하고 이제 이러한 맛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7권으로 되어 있는데 7권이 아니라 7부로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예컨대 이제 알베르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팡겐에 그러니까 뭐니까 갇힌 여자라고 얘기되고 또 하나는 도망간 여자, 사라진 알베르틴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다시 찾은 시간이라고 하는 마지막 권이 있는데 이거는 프루스트가 이제 자기가 쓴 원고로만 남겨놨지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정서를 하거나 많은 그런 출판을 스스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한 작가의 작품을 자가 출판을 했을 때 그 작품이 이제 정본으로 우리가 사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작가가 이것이 내 작품이다 하고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언제나 수없이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권은 사실 출판이 스스로 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하고 특히 이제 제 1권이나 2권 같은 거니까 꽃피는 그늘 아래서라고 하는 그 작품은 꽁꾸루상을 이제 받은 건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프루스트의 그런 거의 광적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글쓰기의 노력이 아주 빈틈없이 전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많이 이게 흐트러져요. 많이 흐트러지고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엄청난 그런 건강의 위협이나 그리고 거의 뭡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뭡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야말로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죽음과의 그런 맞대결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요즘도 그런 글쓰기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왜 글을 쓸까? 인간이 왜 이 이야기를 쓸까? 천일여와 잘 아시잖아요. 그쵸? 이 얘기 왜 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얘기를 다시 발견하지 못하면 처형을 당하게 돼 있죠. 그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끊임없이 대치하는 죽음으로부터 이제 죽음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 그 회화를 보게 되면 그 뭡니까 토데스탄스가 뭐라고 해야 되는가, 죽음의 무도라고 그러냐, 그런 그림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무도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말기에 오게 되면 프루스트가 완전히 거기에 이제 빠져들었기 때문에 끝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 자체가 그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글쓰기가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뭐 아마 다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어쩌면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그 독자의 의무가 있다면 그걸 아마 다시 한번 쓰는 작업을 통해서 쓰는 작업이 아마 독서 행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그 프루스트의 몇 그 중요한 그런 독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둘레주의 프루스트와 이제 기호들이라고 하는 아주 빼어난, 아주 독특한, 물론 뭐 둘레주의 워낙 그런 그 생성 철학, 그쪽 범주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둘레주 같은 사람이 카프카에 대해서도 글을 쓴 게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쓴 건 아마 카프카에 대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프루스트에 대해서 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빼어난 그러한 그 프루스트 독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몇 사람들을 좀 다루어 보겠다. 이렇게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아마 프루스트의 독자들 이제 그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프루스트의 독자들만 따로 모아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는 것도 괜찮겠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폴 발레리 같은 사람. 잘치기 요즘 많이 잊혀졌지만 저는 아주 폴 발레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폴 발레리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점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블랑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사무엘 베이케트가 한때 프루스트의 그 비서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베이케트도 짧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그 마셀 프루스트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셀 베이케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만 한번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제 수업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항상 늦어요. 근데 늦는데 뭐 뒤로 밀리면 이제 그 부분은 띄어서 나중에 또 따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강의 계획은 이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항상 시간에 쫓기게 이제 마련이라서 아나톨 프랑스라고, 저는 좋은 작가라고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나톨 프랑스라고 하는 이제 그 작가가 마셀 프루스트하고 굉장히 그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죠. 어떻게 보면 프루스트를 많이 도와준, 아나톨 프랑스 하면 프루스트가 젊은 시절 그 즈음에 프랑스에서는 아주 국민 작가 비슷한 이제 그러한 위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살롱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아나톨 프랑스한테 그 불륜의 연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불륜의 연인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열고 있던 살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살롱을 들락날락거리고, 프루스트가 들락날락거리던 살롱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요한 살롱이 하나가 이 아나톨 프랑스의 그런 그 연인이 이제 열고 있었던 게 부르주아 살롱이에요. 이게 부르주아 살롱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비제 잘 아시죠? 까르멘. 그래서 그 비제의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제의 딸이 같이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고, 여기도 이제 어떤 인물로 등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비제의 그런 이제 부인이 열고 있었던 살롱이 또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틸드라고 하는 건 귀족이 있는, 여기 공작 부인이 나오잖아요. 깨르망트 공작 부인이 나오는데, 그 살롱이 귀족 살롱. 그래서 살롱을 보게 되면 살롱 부분에 들어가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하나는 부르주아 살롱이 있고 하나는 귀족 살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스트가 이 스노비라서 아주 철저한 스노비예요, 사실은. 속물인데, 그런데 나중에 그 속물을 문학화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이 작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속물도 뭐 어떤 속물이냐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완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속물에서 시작해가지고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만 속물 생활에 젖어가지고 오데트한테 빠져가지고 불쌍하게 한 일생을 이제 버린다면, 사실 그 수완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마셀이라고 하는 이 화자는, 이제 이 화자는 바로
수완이 빠져든 그 늪으로부터 이제 문학이라는 영역으로 이제 빠져나오지요. 그게 바로 큰 차이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살롱의 문제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살롱도 한 부분으로 다루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간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살롱의 공간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기억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저 같은 관점에서는 이 살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읽기는 지루하고 그래도 그 여자들의 암투, 그리고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게 되면. 예? 여자들 특히 부잣집 여자들 모이면 그 암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지만 뭐 갤러리 중심으로, 섬의 갤러리 뭐 이런 거 생겼는데, 이거 우리 보게 되면 그 갤러리 중심으로 모이는 아마 부잣집 아줌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세계 볼만할 것 같아요.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살롱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스놉들이죠. 여기서 허영의 시장, 그리고 거짓말, 질투, 암투, 뭐 이런 것. 그것만 있으면 뭐 볼 게 없는데, 그러나 진짜 볼만한 건 뭡니까? 거기에 세련됨이 있습니다. 세련됨. 그런 스놉이 아니라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이 허영이라는 게 엄청난 생산력이죠. 명품 같은 거, 이 허영이 만들어내고 있는 놀라운 생산력인데, 바로 우리가 그걸 허영을 따라가려고 명품을 좋아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땐. 명품을 통해 가지고 그 허영이라고 만들어낸 그 생산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프루스트가 그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스놉이 되었다가 스놉을 통해서 배운 거를 또 스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썼던 게 아니라, 그건 수완이고, 바로 이 스놉들로부터 빠져나오는 어떤 문학의 영역 속으로 옮기려고 했었던, 그게 뛰어난 작품이죠. 그게 뛰어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면, 모든 천사는 타락 천사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순수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타락 안 한 거 있는 것처럼, 그리고 더럽혀지 비순수화되지 않은 게 있는 것처럼, 순 이데올로기예요. 순 거짓말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파란 잉크물로 다 차여져 있는 그런 웅덩이에 어떻게 들어가서 하얀 얼굴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야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파란 잉크라고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파란 잉크를 연구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연구를 통해서 파란 잉크가 아닌 딴 잉크가 있는 어떤 그런 샘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있어야 하는 필연성을 발견해내고,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부축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비판 정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이 타락에서 나오고 비순수에서 나오는 거지, 무슨 뭐 천국이 따로 있고, 그리고 무슨 순수가 따로 있고, 그런 거, 그 광고에나 있는 거지.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마셀 프루스트가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 면들을 우리가 앞으로 점점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세 개의 파트로 이제 수업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근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제 내에서 수업을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셀 프루스트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하면서 되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 싶어요. 왜냐하면 뭐 책이 있어야 있지. 그쵸? 예? 물론 불란서어로 잘 하시는 분들, 또 영어본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독일어 하시는 분들 다 나름대로 읽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번역이라고 하는 거, 프루스트가 번역이 되느냐, 우리가 텍스트로 읽을 수 있는, 소설로 읽을 수 있는 프루스트의 맛을 우리가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번역본이 한 국가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누구지요? 아나톨 프랑스 말고 제가 자꾸 앙구라모로아 같은 사람들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는 프루스트 읽은 사람, 그리고 프루스트 안 읽은 사람 구분된다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문화의 영역에서 보게 되면 지구에는 두 개의 국가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프루스트가 번역되어 있는 국가하고 프루스트가 번역이 안 돼 있는 국가. 일본은 그렇게 잘 돼 있다 그래요. 일본은 너무 부러워요. 제가 사실 수업을 하면서 계획 중에 하나는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꼼꼼하게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요번에 오늘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레오니 고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레오니 고모의 방을 서술하고 있는 그 부분이 3페이지인가 4페이지 됩니다. 근데 그 냄새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사실은 번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번역하려면 하루는 몽땅 바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참 너무 어려운 작업인데, 그래도 그동안 어쨌든 간에 다행히 민희식 선생이 이제 번역한 그런 책이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건 그래도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알아요, 이 얘기.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 예. 근데 앞에 있는 책은 읽어도 내러티브가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 내러티브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루스트한테는 내러티브 중요한 거 아니죠. 그건 묘사가 중요한 건데, 그 이제 묘사의 측면에 들어가게 되면 읽을 수 없는 텍스트가 또 이제 번역본이 되긴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랫동안 세미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프루스트를 한다면 그때 제가 공들여서 필요한 부분들,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프루스트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 합하면 한 40, 50개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줄이면 한 20, 30개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들 다 읽지 않는, 거기 수다 떠는 거 굳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안 읽어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번역 작업을 좀 한번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작업을 안 해도. 이제 이렇게 산사나무라든지 아니면 게르망트, 그 공작 부인을 묘사하는 부분, 할머니의 죽음, 특히 마들렌 추억의 부분, 이런 것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베르틴한테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알베르트 잠자는 모습 보면서 관음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 다 합하면 몽땅 골라내면 한 40, 50개 되고, 그 다음에 뱅떼위의 소나타 부분, 그 다음에 엘스티어의 그림, 이런 부분들 다 골라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못해도 그런 부분들만 좀 빼내서 좀 어떤 부분이, 저는 불란서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불어 잘 하시는 분이 좀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프루스트 읽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기가 좀 곤란한 게, 번역본이 있어야지 읽지, 이런 생각이 사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책은 사실은 제 1권인데, 수완내 집 쪽으로는, 수완내 집을 향해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혹시 그거 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전혀 안 읽으셨어요? 저 수업에 곤란함이 생겨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막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 내용을. 근데 소설 강의가 내용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한데, 전후 사정을 좀 알고 계시면, 그냥 직접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힘들어지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전혀 모르세요? 정말 한번 읽어보질 않으셨습니까? 2차 문헌들은 읽어보셨어요? 혹시 2차 문헌들? 우리 서동욱 선생이 잘 번역한 프루스트와 기호들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것도 없으세요? 읽어보셨어요?